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그 꿀팁을 저희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현진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CCB가 키운 사장 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CCBB가 키운 베테랑 알바생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게 나왔군요. 예, 근로의 플라워라고 할 수 있죠. 근로의 꽃, 임금. 아우. 임금 님기는 당나귀 할 때 임금. 예, 손님을 왕 그 임금 아니죠. 페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강 사장님, 사실 이 임금 문제만큼 분쟁이 많은 분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을 하지. 알바생들도 그런 얘기해요. 뭐 사장님이 유별나거나 일이 많거나 뭐 이상한 손님들이 있는 거는 선을 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감내하지만 돈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아하, 맞습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잖아요. 내 시간과 젊음과 노력과 열정을 불태워서 받는 건데, 노무사님, 이런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거의 뭐 대부분일까요? 네, 많습니다. 예, 지금 이미 노무사님의 톤에서부터 많이 지치신 게 느껴지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임금이라는 게 원래 그 자체로 근로계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소상공인 분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뭐 관심이 없다고 안 보고, 뭐 아는 내용이랑 안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업장을 경영하시려면은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임금의 모든 것. 첫 번째 주제는요, 이거군요, 이거. 노동 현장에서 항상 핫한 주제죠. 최저임금입니다. 우리 지유님, 현재 최저임금 뭐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현재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요. 이걸 월 환산액으로 바꾸면 200만 58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 최저 시급이 정해졌는데요. 2024년 기준은 9,860원이고요.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예, 너무나도 뭐 정확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이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이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인 거죠. 이게 뭐 1인 근로자 사용하는 곳 이상이면 뭐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거고, 또 나는 5인 미만이라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정 근로 시간. 두 번째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세 번째는 월 환산액.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소정 근로 시간은 이미 우리 대화 중에 좀 아까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귀에는 익숙한 단어이실 거예요.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법정 근로 시간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일주 40시간 이 정도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뭐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너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다음 키워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야, 일단 수가 들어가니까 조금 무서운데 요거 좀 생소하거든요. 네,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라는 것은요,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 임금이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급 아니면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이 있을 때 이 시간
당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주급이나 월급을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는 기준 시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학이네요. 수포자는 옵니다. 사장님 수포자도 아시네요. 그럼요. 어느 시대나 수포자는 다 있어요. 예, 일단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숫자 자체를 좀 싫어해서 아직도 제 주민번호도 잘 못 외우거든요. 주급을 나누는 이제 한 주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소정근로 시간수가 있죠. 이 소정근로 시간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유 시간수를 더합니다. 근데 이게 한 주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급 기준으로 할 때에는요, 이 한 주의 적용 기준 시간수를 월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만 이런 규정인 건 아니죠. 예,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원래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갑자기 계산하려고 하니까 고장난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라는 거는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요, 유급 주유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48시간이 적용 기준 시간 수가 되고요. 365일을요, 12달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일주의 기준인 7일로 나누게 되면 평균 주수는 4.345 땡땡땡 이렇게 주수가 계산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주 단위의 산정 기준 시간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48시간. 48시간. 네, 48시간에 4.345 땡땡땡을 곱하면 208.57 땡땡땡땡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고요. 예. 반올림해서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거 뭐 저희가 이제 개념을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잡고 있다 정도는 알면 되겠죠? 네, 이거 수식으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괄호 열고 소정근로시간 더하기 주유시간 괄호 닫고 곱하기 365 나누기 12 나누기 7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정근로시간을 바꿔볼게요.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라면 35 더하기 7 여기다가 365를 곱하고 12로 나누고 다시 7로 나누고. 구하신 것 같은데 얼마예요? 자, 저는 답 적어놨고 노무사님 얼마죠? 하나, 둘, 셋. 네, 182.5 182.5 그쵸? 182.5 저랑 똑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 소정근로 시간과 주유 시간을 더해서 요 수식대로만 계산을 하시면 충분히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야, 어렵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두 번째도 끝난 것 같으니까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빨리 힘차게 나가볼까요? 최저임금을 마지막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인데요. 월 환산액입니다. 자, 이 월 환산액이라는 거는요, 해당 연도의 최저 시급을 월급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최저 시급을 1개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수식을 알려주신 거군요. 네, 숫자를 기억을 하더라도요, 이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기준을 사실은 알고 계셔야지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거든요. 뭔지 아세요? 최저임금은 되게 익숙한 말인데 산입이란 말도 자주 안 들어봐서 좀 낯선 것 같아요.
네, 우리 법에 생소하고 쓰지 않는 용어들이 꽤 많은데요. 이 산입이라는 용어는 포함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에는 기본급도 있고요, 뭐 법정수당도 있고요, 식대도 있고 상여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급여일에 지급하는 여러 가지 이 모든 임금 항목들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 항목별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거는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부 산입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라는 게 있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급되는 항목들 중에서 상여금,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은 전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인데요. 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어요. 이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소정근로 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임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있는데요. 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매월 지급하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는 전액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부 금액만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024년도에는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인 식대, 교통보조금 등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최저임금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이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서 임금에서 제외하셔야 하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좀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방법,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지킨 임금인지 아닌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판단하는 거는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이 9,620원이니까 월급이 200만 580원을 넘으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요런 거는 예. 사례를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수 있거든요. 진짜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임금 명세서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이 임금 명세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정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인 근로자예요. 2023년 1월 급여로 227만 6,250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당연히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 같아요. 200만 580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넘겼잖아요. 그런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명세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서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목록을 한번 볼게요. 2023년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급 들어가죠.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시간의 수당은 어떨까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제외됩니다. 자, 시간의 수당을 빼고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만 포함시키시면 되고요. 이걸 다 합치면 200만 5,616원입니다. 자, 이 금액을 우리가 아까 배웠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있죠? 209시간. 예, 209시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9,596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9,620원보다 적죠.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야. 네. 생각도 못했어요. 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앞에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다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어려웠는데 솔직하게 이게 임금명세서 사례를 보고 나니까 완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노무사님, 이거 안 지키면 법적으로 처벌이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무사님, 만약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서로 합의를 하면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저임금에 위반을 하고요, 뒤늦게 합의했지만 처벌된 사례였는데요. 사업주 A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데 뒤늦게 근로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부족액을 지급을 했어요. 합의를 한 거죠. 네. 근데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합의를 했다며 처벌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범죄인데요. 최저임금 위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법 위반 시에는 바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했다 이러면요, 즉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네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건 사업주께서 정말 모르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사업주 B입니다. 이제 이 사업주 B가 단기 아르바이트로 6개월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채용을 해서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급을 9,300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우리가 통상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는 감액해서 지급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단순 노무업종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시비비에 도착한 사연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3년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가 복잡해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단순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에 감액 없이 100%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바도 아닌 저한테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액을 감액한다니,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예,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였죠. 그래서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되고 감액할 수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 중인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습 기간에는 배워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어떤 업무 성과도 100%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수습 기간 동안 감액을 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최저임금 못 받는 거 알지?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모르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성인 한 명만큼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니잖아. 이건 법으로도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진짜인가요? 미성년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농사님?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야 되죠. 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연소자, 18세 미만의 연소자도 성인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을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 시시비비에 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 중 한 명이 퇴근 후에 가끔 10분에서 20분 정도 연장 근로를 한 것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평상시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지각을 자주 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연장 근무 가산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진짜요? 네, 연장 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10분 단위라도 이제 사업주는 연장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대신 지각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제 내역과 가산한 산정 내역을 정확하게 임금 명세서에 기재를 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뭐 솔로몬이 따로 없군요. 자, 늦은 만큼 빼고 더 일한 만큼 가산 지급하고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안 늦고 제 시간에 출근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쵸? 그쵸. 사실 그게 정석이죠. 뭐 그렇게만 되면 뭐 갈등 자체가 있을 게 없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지각도 하고, 근데 뭐 이런 건 사장님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은 또 어떤 게 왔을까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보통 8시간 통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요. 4시간 근로교육을 한 보육교사가 1시간 더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네, 지급해야 됩니다. 보통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죠. 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초과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는 24시간 운영업체입니다. 그런데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야간 근로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 그러니까 22시부터 다음날 6시, 새벽 6시까지는 야간 근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야간 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야간에 일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뭐 잠도 못 자고 일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냥 그 정도의 이제 정당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잠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단순하게 생각해도 더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약간 요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중간 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법에서요, 퇴직 전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충족됐을 때에는 지급할 수 있는 중간 정산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일정 사유라면 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나요? 네,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 자금을 마련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 신용도가 문제가 있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있고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정산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즉 사업주를 의미하겠죠. 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개월만 근무한 근로자가 있어요.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여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될까요? 우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런 또 훈훈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이제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요, 법정 퇴직급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질문처럼 회사의 의지에 따라서 지급하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또 별도 약정을 통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네, 포함이 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 같은 경우도요, 모두 근로 관계가 종결되거나 정지되거나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야,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개인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할 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가 없어요.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하는 원칙이 있고요. 법령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는 4대 보험료나 조합비, 일괄 공제하는 이런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겠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연봉 계약서에 퇴직연금을 구성 항목으로 넣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퇴직금을 분할해서 미리 이제 월급이나 아니면 연봉에 포함해서 사전에 주는 약정을 우리가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네, 퇴직금이라는 거는 원래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인 재직 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통해서 미리 월급의 일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한 후에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딱 그냥 들으면 쉬운 내용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임금 관련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퇴직 직전에 평균 임금을 올리려고 일부러 연장 근로를 많이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법대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불성실한 직원이 이렇게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너무 얄밉지만 이거 이제 법대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는 이제 당사자 간 합의해서 이 근로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제 보고요. 퇴직 직전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많이 해서 현저히 수당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통상의 임금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포함해서 이 증가한 금액을 포함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임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봤는데요. 진짜 너무나 다양한 사례가 정말 존재하고 각기 적용되는 법률도 너무나도 많네요. 네, 중요한 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문제로 이제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적법하게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게 된다면 다툼이 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의 꽃, 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정보와 더불어 임금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어떠셨을까요? 지금까지 임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게 저한테는 진짜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적법하게 잘 운영하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인센티브 받기로 하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노무사님, 법만 잘 지키면 사실 문제될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가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법망 안에서 안정적으로만 운영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시시비비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분들 힘내세요.